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책의 제목이기도 하고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괴물의 대명사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우리 이미지 속에 있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 막 우락부락하고 흉측한 괴물의 모습이 떠오르죠. 이제 근대화된 이미지, 어떤 프랑켄슈타인의 이미지 속에서 보면 이 머리나 목에 이렇게 커다란 볼트가 박힌, 그리고 시체를 짜집기 한 어떤 그 바느질 자국 같은 게 있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정형화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프랑켄슈타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할로윈 데이 때 굉장히 또 코스프레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그 모습에는 늘 프랑켄슈타인이 그런 형태로 나오죠. 근데 사실 실제 소설을 읽어보면은 훨씬 더 흉측한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마 쳐다보지 못하는, 마주치면 기절을 하고 졸도를 하는 정도의 흉측한 모습으로 묘사된 괴물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프랑켄슈타인이 뮤지컬로 유명하더라고요. 뮤지컬이 굉장히 흥행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검색을 하면 항상 뮤지컬이 제일 먼저 나와요. 파페라 가수로 유명하신 카이 씨나 등장인물 보니까 슈퍼주니어의 규현 씨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프랑켄슈타인 뮤지컬의 포스터를 보면 빅터 프랑켄슈타인 역을 규현 씨가 하고 있는데 상상이 안 되죠. 괴물의 모습을 한다는 게. 근데 여기에 사실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사실은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프랑켄슈타인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괴물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그 괴물의 이름은 프랑켄슈타인이 아니고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탄생시킨 박사의 이름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 어떤 번역에서는 빅토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불리는 괴물을 만들어낸 창조자의 이름이죠. 빅터 프랑켄슈타인.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괴물을 만든 프랑켄슈타인은 심지어 박사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당시에 독학으로 연금술 책 같은 걸 막 보다가 화학에 푹 빠져서 그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배우기를 청했던 대학생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화학에 푹 빠져있던 대학생이 어떤 깨달음을 얻고 화학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그 괴물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아니죠. 그 괴물은. 그러면은 그 괴물은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정확한 이름이 없습니다. 번역본에서는 그냥 괴물 아니면 그것 이렇게 돼 있고, 그 영문 원본에서도 creature라든지 생명체 괴물이라고 하는, 아니면 it 그냥 정말 그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름 없는 괴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의 원 제목은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영문 원제도 프랑켄슈타인 or the modern Promethe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메테우스가 뭐냐 라고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한 신으로 되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생명체를 만들어낸 것을 비유적으로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 프랑켄슈타인 소설에서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소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인데, 탄생 비화인데, 이 소설을 지은 소설의 저자인 메리 셸리는 이 소설을 쓸 당시에 18, 19살이었어요. 10대였고 그 당시에 남편이 될 사람하고 당시에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을 포함한 5명의 지인들하고 스위스 제네바 근처에
바이런의 별장에 머물면서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이 5명의 사람들이 바이런 별장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뭐 딱히 그 당시에는 뭐 오락거리가 없을 테니까 무료한 거예요. 지겹고 따분하고. 그러다가 그 바이런이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폭풍우 치는 여름날 밤 무서운 이야기 하기 딱 좋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만의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씩 써보자. 다 글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들을 해내는데 이 프랑켄슈타인의 저자인 메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풀어내요. 퍼시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토대로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 바이런 시인은 흡혈귀를 소재로 하는 단편을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폴리도리라는 사람은 열쇠 구멍으로 훔쳐본 죄로 처벌을 당한 어떤 해골 아가씨 이야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서로 하는데, 이때 메리 셸리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갈바니라는 과학자가 전기를 통해서 개구리 뒷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그 최신의 과학 이슈를 이야기를 해요. 그걸 갈바니즘이라고 하는데, 갈바니라는 과학자 이름을 따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중에 써낸 것이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쓴 소설의 시초가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영문학에서 최초의 SF 소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이 최초의 공상과학 소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바이런이 했던 흡혈귀 이야기를 나중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작가 폴리돌리라는 사람이 소설로 써내요. 뱀파이어라는 소설을 써내는데, 또 그 소설은 최초의 영문으로 된 흡혈귀 소설로 자리 잡음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자리였죠. 그냥 5 친구들이 여름밤에 모여서 야, 우리 무서운 얘기 하나씩 하자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최초의 SF 소설과 최초의 흡혈귀 소설이 탄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건설적인 무서운 이야기를 한 자리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라는 배경으로 탄생을 했는데, 읽어보시면 사실 현대의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시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가 더 끔찍한 일이 많고 무서운 일이 많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SF 소설의 효시라거나 이런 상징적인 부분을 내려두더라도 이야기 자체로 굉장히 창의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현대에도 지금까지도 죽은 인간을 부활시킨다거나 과학의 힘으로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사람과 인간과 비슷한 피조물, 로봇이라든지 인조인간, 안드로이드, 인공지능도 어떻게 보면 그런 연장선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형식은 계속해서 재사용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런 분야를 흥미로워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사실은 이 프랑켄슈타인은 철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그 생명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인류를 공격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낸 인간의 부주의함이 문제일까? 아니면 그렇게 된 그 생명체 자체의 책임일까? 이런 문제를 논란거리를 떠올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이슈는 근래에도 생명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데도 인공지능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쳐서 죽게 되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의 잘못인가? 그런 AI를 만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잘못인가? 자동차를 만든 공학자의 잘못인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책임 소재의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아닐까
인간이 생각해 봐야 할 그 윤리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프랑켄슈타인 그 소설 속에서는 그 괴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토록 잔인해진 것은 억지로 내게 정해진 이 진저리 치도록 고독한 삶 때문이요. 이 프랑켄슈타인,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이 괴물을 탄생시키자마자 자기도 보고 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흉측한 걸 만들어냈나? 그리고 바로 후회하고 그냥 실험실에 버려두고 나와버려요. 도망쳐버려요. 그 괴물은, 피조물은 자기가 어떻게 여기 자리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말도 못하고 그냥 뭐 아기 같은 상태인 거죠. 언어도 안 통하고 생각도 지각도 없고 이런 상태로 그냥 세상에 내버려진 채로 괴물도 도망쳐 나가서 스스로 언어를 배우고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세상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면서 말도 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정말 혼자서 다 해나가죠. 이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그냥 버린 거고 창조만 하고 당연히 그렇게 흉측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괴물이라고 공격당하고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아주 지독한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괴물이 막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싶고 세상에 다가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그래서 자신을 창조한 이 프랑켄슈타인을 찾아가지만 이 창조자조차도 괴물이라면서 이 생명체를 받아주지 않고 배척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롭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세상에 자기랑 동일한 개체가 전혀 없는 그런 종족이니까. 그래서 괴로움에 이 몸부림을 치던 괴물이 마지막으로 프랑켄슈타인한테 그러면 나랑 같이 살아갈 똑같은 여자 생명체를 만들어줘라. 마지막 부탁이다. 그렇게만 해주면 나는 인간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인간들이 찾지 못하는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영원히 숨어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사실은. 요거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들고 창조주가 그 갈비뼈로 최초의 여자를 만들어서 이제 짝을 만들어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모티브를 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괴물의 창조자인 프랑켄슈타인은 이거를 거부합니다.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너 같은 괴물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고 이 괴물과의 악연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죠. 요 뒤는 너무 스포라서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하여튼 끝까지 악연인 상태로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게 됩니다. 이 프랑켄슈타인을 읽다가 보면은 왠지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 프랑켄슈타인 인간의 고통보다는 이 괴물의 외로움과 처절함에 더 공감이 가게 돼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생각할 거리가 참 많은 이야기라 좋은 소설이다, 명작 고전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 이야기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리들도 많고 윤리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요즘엔 더더군다나 그 기술 문명의 발달이 너무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인류에게 득인가 실인가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맥락을 같이 하는 이야기라 공감대도 있고 재미도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책의 제일 앞쪽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 텐데 이 이야기는 어떤 다른 제3의 관찰자가 이 프랑켄슈타인과 괴물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내용을 편지로 쓰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편지가 시작되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프랑켄슈타인, 현대판 프로메테우스, 메리 셸리 지음, 현대지성. 첫 번째 편지. 세빌 부인 앞
영국 상트페테르부르크. 누나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그토록 걱정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기쁘겠지. 어제 이곳에 도착했어. 나의 첫 임무는 사랑하는 누나에게 내가 잘 있다는 소식을 알리고 일도 성공할 거라고 더욱 안심시키는 거야. 나는 이미 런던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어. 누나, 이곳 거리를 걷다 보면 벌써 싸늘한 북풍이 뺨을 간지리는 게 느껴져. 신경이 팽팽히 조여오고 환희가 차올라. 누나가 이런 느낌을 이해할까? 이곳 바람은 내가 가려는 땅에서 불어오는 거야. 얼음같이 차디찬 날씨를 미리 맛보는 셈이지. 이 생생한 바람의 기운을 받아 내 꿈은 점점 더 강렬하고 명료해지고 있어. 북극은 설이 가득한 황폐한 땅이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만 소용없다니까. 내 상상 속에서 그곳은 언제나 아름다움과 기쁨만 그득하니까. 마거린 누나, 그곳에서는 늘 태양이 보여. 커다란 원반 같은 햇살이 지평선 주변부터 영원한 광채를 뿌려대는 거야. 그곳에서는 눈과 서리도 여지없이 추방을 당하지. 누나만 괜찮다면 나보다 앞서 그곳에 갔던 선원들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싶어. 이제 우리는 고요한 바다를 가로질러 여태껏 발견된 지구상의 인간 거주지 중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땅으로 흘러가겠지. 그곳 산물과 특색은 유례없이 새로울 거고 천체들의 경이로운 광경은 분명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독 속에 있는 거잖아.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는 뭐든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곳에서 나는 나침반 바늘을 끌어당기는 경이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겠지. 그리고 하늘에서 발견할 수많은 관측 내용을 정리할 거야. 물론 그러려면 변화무쌍하고 일관성이라고는 찾기 힘들어 보이는 그 현상들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임을 확인할 만큼 이 항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야. 난 이제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세계의 일부 지역을 보면서 내 왕성한 호기심을 채우게 될 거야. 이 매력적인 유혹만으로도 위험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거뜬히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고된 항해를 나설 수 있을 거야. 누나, 이 기쁨은 어린아이가 휴일에 놀이동물들과 작은 배를 타고 사는 곳의 강 상류로 탐험을 떠날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해. 누나가 내 예상이 모조리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북극 인근에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빠른 항로를 발견해서 소요 시간을 줄인다거나 자기장의 비밀을 밝혀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전체의 남을 헤아릴 수 없는 이득이 있다는 것 정도는 누나도 반박할 수 없을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탐험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가능하니깐 말이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불안이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드높은 열정 덕분에 하늘에도 닿을 것 같은 느낌이야. 한결같은 목표만큼 정신을 고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없어. 영혼은 꾸준한 목표에 지성의 눈길을 보내는 법이잖아. 북극 탐험은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즐겨 꾸던 꿈이었지. 그때는 항해를 다룬 다양한 글을 탐독했어.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통해 북태평양에 도달할 가능성을 찾으려 시도했던 항해에 관한 여러 기록 말이야. 누나도 기억할 거야. 발견이라는 목표를 향해 온갖 항해의 역사를 다룬 장서가 토마스 삼촌의 서재를 가득 차지하고 있었지. 내가 공부에는 게을렀지만 독서만큼은 열심이었잖아. 나는 이 책들을 밤낮 파고들었고
책과 친해질수록 아쉬움도 늘어만 갔어. 아버지께서 임종 때 남기셨던 경고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항해를 업으로 삼는 것을 토마스 삼촌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항해에 대한 꿈은 희미해져 갔어. 감정을 분출시켜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갔던 시인들을 본격적으로 읽게 되었기 때문이야. 나 또한 시인이 되었고 1년 동안은 내가 지은 시의 낙원에서 살았어.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가 찬란한 영광 속에서 자리했던 시의 사원 한 칸을 나 또한 얻을 수 있으리라 상상했던 거야. 하지만 누나도 잘 알지. 나는 실패했고 실패로 말미암은 실망에 크게 짓눌려 있었던 건 말이야. 그렇지만 바로 그 즈음 사촌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내 마음은 다시 어린 시절의 꿈으로 방향을 틀었어. 항해를 결심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어. 내가 이 위대한 사업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구체적인 시각이 지금도 기억날 정도야, 누나. 이 일을 하려고 우선 몸을 혹독하게 단련해서 고된 일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어. 북해까지 가는 여러 원정대의 포경선을 얻어 탔고 추위와 기아와 목마름과 수면 부족을 자진해서 견뎌냈지. 낮에는 일반 선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수학과 의학 이론, 물리학 공부에 매진했어. 항해라는 모험은 이러한 이론에서 가장 큰 실용적인 이득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린란드 포경선에서는 항해사 보조로 고용되었고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 칭찬도 많이 받았어. 지금 와서 자랑스러웠던 일을 고백하자면 말이야. 선장이 2등 항해사 자리를 제안하면서 배에 남아달라고 성심성의껏 부탁했었다는 거야. 내 근무 실적이 꽤 우수하다고 여겼던 거지. 사랑하는 마거린 누나, 지금의 나는 원대한 목표를 이룰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쉽게 꽤 사치스레 살아왔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유복함이 내 길에 깔아준 유혹들보다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여겼어. 아, 내 생각이 옳다고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용기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희망은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고 영혼은 종종 우울해지곤 해. 이제 막 길고 어려운 항해를 나설 참이야. 항해의 위기마다 내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겠지. 배를 이끄는 자로 선원들의 기운을 살려주고 때로는 그들의 사기가 떨어질 때 나도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해. 지금은 러시아를 여행할 최적기야.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눈밭을 쏜살같이 날아다녀. 움직임은 경쾌한데 내가 보기에는 영국의 승합 마차보다 훨씬 더 쾌적해 보여. 추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아. 물론 털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으면 말이야. 나는 이미 한 벌 장만했어. 가판을 걸어다니는 것과 여러 시간 꼼짝없이 앉아있는 건 정말 다르거든. 추위가 심하지 않다고 해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는 그 후에 아무리 몸을 움직여도 혈관 속 피까지 얼어붙어 버릴 테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켈스크 사이 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고 싶지는 않아. 2, 3주 안에 아르한켈스크로 떠날 거야. 그곳에서 배를 한 척 빌려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고래잡이에 익숙한 선원들을 채용할 거야. 6월까지는 항해가 없을 거야. 언제 돌아올 예정이냐고? 아, 누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성공한다면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이 지나야 누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혹시나 실패한다면 우리는 조만간 만나거나 영원히 못 보게 되겠지.
사랑하는 나의 멋진 누나, 잘 있어. 천국의 축복이 누나에게 가득하기를. 그리고 나를 지켜주어 내가 다시 누나의 사랑과 친절에 감사를 전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동생 R. 윌튼. 두 번째 편지. 세빌 부인에게, 영국 아르안겔스크. 이곳 시간은 얼마나 천천히 흐르는지 몰라. 주위는 온통 서리와 눈뿐이야 누나. 하지만 내 사업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어. 배를 한 척 빌렸고 지금은 선원을 모집하는 중이야. 이미 고용한 선원들은 내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뭐 하나 꿀리지 않고 용기도 대단해 보여. 다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한 가지 결핍이 있어. 그게 없어서 지금은 나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져.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 누나. 성공을 향한 열정으로 빛날 때 나의 기쁨에 동참해줄 친구, 낙담해서 몹시 괴로울 때 시리에 빠진 나를 지탱해줄 사람이 없어. 물론 내 생각을 종이에 옮겨 적을 수는 있지. 하지만 종이는 감정을 주고받기에는 매력 없는 매체야. 나와 공감해주고 내 눈빛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누나는 내가 대책 없는 몽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정말 비통해하고 있어. 다정하지만 용감하고 폭넓고 세련된 정신세계를 갖춘 사람. 나와 같은 취향을 갖고 있고 내 계획을 알아주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멋이 곁에 하나도 없어. 그런 친구라면 이 가엾은 동생의 결점을 고쳐줄 텐데. 나는 일할 때는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어려움을 만나면 참을성이 없거든. 훨씬 더 안 좋은 건 내가 독학을 했다는 거야. 어릴 적 14년 동안 제멋대로 놀았던 데다 읽은 책이라고 해봐야 토머스 삼촌 서재에 있던 항해 관련 책 외에는 전혀 없어서 말이야. 그 나이 때 영국의 유명한 시인들을 알게 됐지만 모국어 외에 여러 외국어를 익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땐 거기서 중요한 이득을 얻어낼 힘이 다 빠진 상태였지. 이제 내 나이 벌써 28살인데 실제로는 15살짜리 학생들보다 더 무지한걸. 물론 생각이야 많지. 상상의 나래 역시 무한히 넓기도 해. 하지만 그런 상상을 붙들어줄 수 있어야 하잖아. 내가 몽상가여도 한심해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고삐를 잘 잡아줄 만큼 애정이 있는 그런 친구가 절실해 누나. 프랑켄슈타인, 현대판 프로메테우스, 메리 셸리 지음, 현대지성. 첫 번째 편지. 세빌 부인 앞, 영국 상트 페테르부르크. 누나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그토록 걱정했던 사업이 순조롭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기쁘겠지. 어제 이곳에 도착했어. 나의 첫 임무는 사랑하는 누나에게 내가 잘 있다는 소식을 알리고 일도 성공할 거라고 더욱 안심시키는 거야. 나는 이미 런던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어. 누나, 이곳 거리를 걷다 보면 벌써 싸늘한 북풍이 뺨을 간지리는 게 느껴져. 신경이 팽팽히 조여오고 환희가 차올라. 누나가 이런 느낌을 이해할까? 이곳 바람은 내가 가려는 땅에서 불어오는 거야. 얼음같이 차디찬 날씨를 미리 맛보는 셈이지. 이 생생한 바람의 기운을 받아 내 꿈은 점점 더 강렬하고 명료해지고 있어. 북극은 설이 가득한 황폐한 땅이라는 말로 자신을 설득하려 하지만 소용없다니까.
내 상상 속에서 그곳은 언제나 아름다움과 기쁨만 그득하니까. 마거린 누나, 그곳에서는 늘 태양이 보여. 커다란 원반 같은 햇살이 지평선 주변부터 영원한 광채를 뿌려대는 거야. 그곳에서는 눈과 서리도 여지없이 추방을 당하지. 누나만 괜찮다면 나보다 앞서 그곳에 갔던 선원들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싶어. 이제 우리는 고요한 바다를 가로질러 여태껏 발견된 지구상의 인간 거주지 중 어느 곳보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땅으로 흘러가겠지. 그곳 산물과 특색은 유례없이 새로울 거고, 천체들의 경이로운 광경은 분명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고독 속에 있는 거잖아. 영원한 빛의 나라에서는 뭐든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곳에서 나는 나침반 바늘을 끌어당기는 경이로운 힘을 발견하게 되겠지. 그리고 하늘에서 발견할 수많은 관측 내용을 정리할 거야. 물론 그러려면 변화무쌍하고 일관성이라고는 찾기 힘들어 보이는 그 현상들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임을 확인할 만큼 이 항해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말이야. 난 이제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세계의 일부 지역을 보면서 내 왕성한 호기심을 채우게 될 거야. 이 매력적인 유혹만으로도 위험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거뜬히 이겨내고 기쁜 마음으로 고된 항해를 나설 수 있을 거야. 누나, 이 기쁨은 어린아이가 휴일에 놀이동물들과 작은 배를 타고 사는 곳의 강 상류로 탐험을 떠날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해. 누나가 내 예상이 모조리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북극 인근에서 다른 나라까지 가는 빠른 항로를 발견해서 소요 시간을 줄인다거나 자기장의 비밀을 밝혀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전체의 남을 헤아릴 수 없는 이득이 있다는 것 정도는 누나도 반박할 수 없을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탐험을 통해서만 그런 일이 가능하니깐 말이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불안이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드높은 열정 덕분에 하늘에도 닿을 것 같은 느낌이야. 한결같은 목표만큼 정신을 고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없어. 영혼은 꾸준한 목표에 지성의 눈길을 보내는 법이잖아. 북극 탐험은 어린 시절 내가 가장 즐겨 꾸던 꿈이었지. 그때는 항해를 다룬 다양한 글을 탐독했어. 북극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를 통해 북태평양에 도달할 가능성을 찾으려 시도했던 항해에 관한 여러 기록 말이야. 누나도 기억할 거야. 발견이라는 목표를 향해 온갖 항해의 역사를 다룬 장서가 토마스 삼촌의 서재를 가득 차지하고 있었지. 내가 공부에는 게을렀지만 독서만큼은 열심이었잖아. 나는 이 책들을 밤낮 파고들었고 책과 친해질수록 아쉬움도 늘어만 갔어. 아버지께서 임종 때 남기셨던 경고 말씀이 있어서 내가 항해를 업으로 삼는 것을 토마스 삼촌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항해에 대한 꿈은 희미해져 갔어. 감정을 분출시켜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갔던 시인들을 본격적으로 읽게 되었기 때문이야. 나 또한 시인이 되었고 1년 동안은 내가 지은 시의 낙원에서 살았어.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가 찬란한 영광 속에서 자리했던 시의 사원 한 칸을 나 또한 얻을 수 있으리라 상상했던 거야. 하지만 누나도 잘 알지. 나는 실패했고 실패로 말미암은 실망에 크게 짓눌려 있었던 건 말이야. 그렇지만 바로 그 즈음 사촌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서 내 마음은 다시 어린 시절의 꿈으로 방향을 틀었어. 항해를 결심한 지도 벌써 6년이 지났어. 내가 이 위대한 사업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구체적인 시각이 지금도 기억날 정도야, 누나. 이 일을 하려고 우선 몸을 혹독하게 단련해서 고된 일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어. 북해까지 가는 여러 원정대의 포경선을 얻어탔고 추위와 기아와 목마름과 수면 부족을 자진해서 견뎌냈지. 낮에는 일반 선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밤에는 수학과 의학 이론, 물리학 공부에 매진했어. 항해라는 모험은 이러한 이론에서 가장 큰 실용적인 이득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그린란드 포경선에서는 항해사 보조로 고용되었고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 칭찬도 많이 받았어. 지금 와서 자랑스러웠던 일을 고백하자면 말이야. 선장이 2등 항해사 자리를 제안하면서 배에 남아달라고 성심성의껏 부탁했었다는 거야. 내 근무 실적이 꽤 우수하다고 여겼던 거지. 사랑하는 마거린 누나, 지금의 나는 원대한 목표를 이룰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쉽게 꽤 사치스레 살아왔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나는 유복함이 내 길에 깔아준 유혹들보다 명예를 더 가치 있게 여겼어. 아, 내 생각이 옳다고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용기와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 하지만 희망은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고 영혼은 종종 우울해지곤 해. 이제 막 길고 어려운 항해를 나설 참이야. 항해의 위기마다 내 불굴의 의지가 필요하겠지. 배를 이끄는 자로 선원들의 기운을 살려주고 때로는 그들의 사기가 떨어질 때 나도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해. 지금은 러시아를 여행할 최적기야.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눈밭을 쏜살같이 날아다녀. 움직임은 경쾌한데 내가 보기에는 영국의 승합 마차보다 훨씬 더 쾌적해 보여. 추위는 그다지 심하지 않아. 물론 털옷으로 몸을 감싸고 있으면 말이야. 나는 이미 한 벌 장만했어. 가판을 걸어다니는 것과 여러 시간 꼼짝없이 앉아있는 건 정말 다르거든. 추위가 심하지 않다고 해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는 그 후에 아무리 몸을 움직여도 혈관 속 피까지 얼어붙어 버릴 테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와 아르한켈스크 사이 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고 싶지는 않아. 2, 3주 안에 아르한켈스크로 떠날 거야. 그곳에서 배를 한 척 빌려 필요하다고 여기는 만큼 고래잡이에 익숙한 선원들을 채용할 거야. 6월까지는 항해가 없을 거야. 언제 돌아올 예정이냐고? 아, 누나,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성공한다면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이 지나야 누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혹시나 실패한다면 우리는 조만간 만나거나 영원히 못 보게 되겠지. 사랑하는 나의 멋진 누나, 잘 있어. 천국의 축복이 누나에게 가득하기를. 그리고 나를 지켜주어 내가 다시 누나의 사랑과 친절에 감사를 전할 수 있기를. 사랑하는 동생 알 윌튼. 두 번째 편지. 세빌 부인에게 영국 아르한겔스크. 이곳 시간은 얼마나 천천히 흐르는지 몰라. 주위는 온통 서리와 눈뿐이야, 누나. 하지만 내 사업은 이제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어. 배를 한 척 빌렸고 지금은 선원을 모집하는 중이야. 이미 고용한 선원들은 내가 의지할 만해 보이고 뭐 하나 꿀리지 않고 용기도 대단해 보여. 다만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한 가지 결핍이 있어. 그게 없어서 지금은 나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느껴져. 친구가 하나도 없거든, 누나. 성공을 향한 열정으로 빛날 때
나의 기쁨에 동참해줄 친구, 낙담해서 몹시 괴로울 때 시리에 빠진 나를 지탱해줄 사람이 없어. 물론 내 생각을 종이에 옮겨 적을 수는 있지. 하지만 종이는 감정을 주고받기에는 매력 없는 매체야. 나와 공감해주고 내 눈빛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함께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 누나는 내가 대책 없는 몽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친구가 없다는 사실에 정말 비통해하고 있어. 다정하지만 용감하고 폭넓고 세련된 정신세계를 갖춘 사람. 나와 같은 취향을 갖고 있고 내 계획을 알아주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멋이 곁에 하나도 없어. 그런 친구라면 이 가엾은 동생의 결점을 고쳐줄 텐데. 나는 일할 때는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어려움을 만나면 참을성이 없거든. 훨씬 더 안 좋은 건 내가 독학을 했다는 거야. 어릴 적 14년 동안 제멋대로 놀았던 데다 읽은 책이라고 해봐야 토머스 삼촌 서재에 있던 항해 관련 책 외에는 전혀 없어서 말이야. 그 나이 때 영국의 유명한 시인들을 알게 됐지만 모국어 외에 여러 외국어를 익혀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땐 거기서 중요한 이득을 얻어낼 힘이 다 빠진 상태였지. 이제 내 나이 벌써 28살인데 실제로는 15살짜리 학생들보다 더 무지한걸. 물론 생각이야 많지. 상상의 나래 역시 무한히 넓기도 해. 하지만 그런 상상을 붙들어줄 수 있어야 하잖아. 내가 몽상가여도 한심해하지 않을 정도의 분별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의 고삐를 잘 잡아줄 만큼 애정이 있는 그런 친구가 절실해 누나.